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과 대형이죠. 워낙에 대형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대형의 인기가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형의 경우에는 워낙에 투자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종목이 바로 대형 시장입니다. 자, 투자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요자가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소형 주택의 수요자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할 하나의 신드롬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가 몰고 올 소형 주택의 반란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젊은 분들은 이용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를 빨리 읽는 사람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르러서 이 공유라는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경제 용어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공유 오피스, 공유 숙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 오피스 얘기를 해볼게요. 1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 명의 사업자니까 사무실이 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저렴한 사무실이면서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곳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 위워크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오피스 대표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수요자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이 트렌드에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 중심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플랫폼의 습격은 오피스뿐만 아니라 공유 숙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에어비앤비죠. 사실 오피스의 경우에는 이 부족한 도시의 오피스 공간 활용에 있어서 공유가 가져오는 순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 기업 주도라는 점만 빼고는 큰 단점을 꼽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숙박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경쟁 수요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처음에 컨퍼런스 행사로 인해서 숙박업소가 부족하자 개인주택에 남는 공간을 빌려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에어베드와 아침 식사,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라는 웹사이트로 시작을 했고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성을 발견을 하고 유명 관광지에 저렴한 숙소 구하기가 어려운 것에 착안을 해서 이러한 여행객 수요자와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주택에 남는 공간을 빌려주고 소득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창업하게 됩니다. 자, 2008년 창업 이후에 이 서비스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유 경제 플랫폼의 대표 기업이 되었죠. 현재 190여 개국, 400만여 개의 숙소가 등록되었고요. 6초당 방 하나가 계약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2017년 기준 310억 달러, 한화로 34조 원의 가치로 기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주택이 많은 유럽 도시 탑 10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런던이 7만 7천여 채,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파리가 5만 9천, 로마,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베를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다 유명한 관광 선호지죠. 여기에 수많은 주택들이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고 등록되는 주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요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에어비앤비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숙박 공유업체가 한 해 집을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런던의 경우에는 60일, 1년에 60일, 바르셀로나는 90일, 파리는 12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섬, 바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마요르카라고 보이죠. 여기에 팔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 도시 주민이 아니면 아파트 임대를 할 수 없게 제한을 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는 이 전문 임대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는 일반 시민이 자기 방에 남는 부분이나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일자에 공유를 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자, 일례로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204채의 집을 빌려주고 하루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가 전문 임대업으로 변질된 그러한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관광객까지 수요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 관광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공유 숙박은 해당 지역의 임대가와 매매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자, 해당 그래프는요, 2008년 에어비앤비 창업 이후에 10년간의 유럽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자, 보시면 베를린 109%, 빈 80%, 프랑크푸르트 76%, 런던 75%, 암스테르담 37%,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 자, 그 중에 파리의 경우에는 올해 8월까지 8개월 동안만 집값이 거의 8% 정도 급등했습니다. 현재 파리 시내 평균 집값이 제곱미터당 1만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평당으로 계산하면 4,300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도시의 수요자들이 관광객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들어보셨죠? 에어비앤비가 파급 효과로 주택 공급 감소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단 보시게 되면 유럽 주요 도시 평균 월세입니다. 자, 2017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30평 임차시 원화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런던이 367만 원, 그리고 파리가 234만 원, 로마가 182만 원. 자, 우리 30평대 아파트 월세를 생각해 보시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또 이게 단순히 월세랑 매매가 상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해당 도시. 그러니까 파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가 6만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리에서 문 닫은 학교가 또 늘어나고 있고, 통폐합된 학교가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서울 인구,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올라가니까 인구 빠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해외 유명 관광지의 에어비앤비의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최대한 빨리 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도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 층 가운데 이 에어비앤비 부업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주 5일 정도 거주하고 나머지 이틀 정도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예 수익을 목적으로 집을 빌리는 거죠. 전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수익이 작지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도 월세로 집을 빌려도 주말만 빌려줘도 월세 이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니까 쉬워진 거죠. 월세방을 다시 재임대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이 쉽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부업을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어비앤비로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강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강남에 있는 투룸 정도의 월세가 한 130에서 1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룸, 빌라 같은 경우에. 현재 강남에서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면요, 거의 풀방으로 돌아갑니다. 연속 만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찾는 지역이고 뭐 이러한 공급이 아직까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달로 계산했을 때 월 매출이 약 300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비용에다가 뭐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하는 뭐 영업 비용 총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한 절반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룸 하나당 100에서 150 정도가 남는다는 소리가 되죠. 이게 두 개가 되면 300, 그리고 네 개가 되면 600 정도. 이렇게 운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업으로 결코 작지 않은 수입이 되죠. 그리고 본업으로 이것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현재 거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고 월세를 낮춰서 영업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게 되면은 꽤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평균적으로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숙박비를 10만 원 정도 선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단가가 거의 주변의 호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뛰기도 하거든요.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특정일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 또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도 도시명 공유 숙박업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아이러니하게 국내에서는 도시 민박업으로 규정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만 이 공유 숙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이 내국인 대상 영업 불가의 법안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독점 형태로 가고 있던 거죠. 근데 바로 작년 11월 27일 이 공유 숙박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180일 이내 영업 조건으로 되면은 도심에서 내국인 숙박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개정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내국인 대상 도시명 공유 숙박 영업일수 연 180 이내 제한이고, 지하철역 1km 이내, 그리고 시범적으로 4,000명의 호스트 내로 이것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는 국내 업체도 첫 발을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유 경제 시스템 성장이 가파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역세권 상권, 특히나 선호 지역 역세권이죠. 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역세권 주변의 소형 수익형 주택들의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은 최대한 역에서 붙어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대로변에 가까운 이러한 주택들을 선호하는데, 오피스텔이죠. 근데 이러한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개별 방을 숙박업으로 이용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시설,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주거 공간을 민박 형태로 공유하자는 취지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 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업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최상의 상품인데 불법인 거죠. 따라서 이 에어비앤비 해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고를 별도로 안 하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편법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러한 에어비앤비나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이 파급 효과,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주요지를 중심으로 한 강남이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은 홍대나 그리고 내국인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역세권들에 있는 이 소형 주택의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월세, 매매가 동반 상승할 것이다. 자,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워낙 고가이고 이렇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보통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 특히 이 역세권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러한 경우에는 큰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보고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기회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자, 내국인 숙박이 허용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의 호텔과 모텔 등 이러한 숙박업의 파이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공유 숙박이 채우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재료, 주요 역세권의 땅값, 집가, 그죠? 그리고 임대가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선례를 우리가 봤죠. 엄청난 가격 상승, 폭등, 그리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장기적인 계획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자,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 도시는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해당 지도는요. 서울의 구별 중국 기업 분포 현황입니다. 강남, 영등포, 마포, 중구, 종로가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의 소형 주택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에어비앤비가 몰고 올 소형 주택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에 카페 링크 누르시면 많은 정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